이것의 조건 없는 학교로 53번은요. 시적 상상력의 철학입니다. 내가 시적 상상력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 시적 상상력의 철학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시한 분이 있었는데 주류가 아니라서 고려가 안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주류가 아닌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 마가렛 맥도널드에게 철학 이론은 인간 삶의 특정 양상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이야기와 비슷하다, 문학과 비슷하다는 거죠. 요약될 런던 노스이스턴 대학교 조교수 피터 웨스트의 철학은 예술이다. Philosophy is an art를 읽겠습니다. 에, 맥도날드의 사상적 위치를 좀 보면 철학 이론은 학적 설명이라기보다 훨씬 더 좋은 이야기 같다. Philosophical theories are much more like good stories than scientific explanations. 이 도발적 언급은 맥도날드의 논문 언어 철학과 지각, linguistic philosophy and perception에 나옵니다. 근데 이 맥도날드가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20세기 중반 제도권 영국 철학의 심장부에 있던 인물로 그녀의 작업, 특히 철학 자체의 성격에 관한 견해는 더 잘 알려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 핵심 인물이었는데도 내용은 안 알려진 거죠. 왜 그러냐면 주류가 달라서 그래요. 주류가 러셀이었거든요. 러셀 등 분석 방법론 철학의 초기 제안자들의 이 좋은 철학은 뭐라고 하냐면 과학과 같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몹시 시적이거나 비과학적인 철학을 무시했어요. 러셀은 프랑스 철학자 베르그송을 표집을 잡았고 초기 분석 체제를 제자들이 몹시 싫어하는 사람이 됐어요. 러셀이 생각하기에 베르그송이 제시하는 이론은 논거보다 소위 자기 성찰에 의해 도달한 진리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지? 과학적 논리, 추론 같은 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찰에 의해서. 그래서 베르그송의 철학에서 러셀이 다음같이 써요. 시적 노력으로 여겨지는 베르그송의 상상력의 세상의 그림은 입증이나 반증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입증이나 반증은 추론해야 되는데 과학적 담론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는 삶이 그저 걸어다니는 그림자라고 하며 셸리는 다채색 유리돔 같다고 하는데 베르그송은 다시 껍데기가 된 조각들로 부서져 버린 껍데기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르그송의 이미지를 외계에서 이미지인데 그럼 문학이랑 뭐가 다르냐 이거죠. 응? 그러니까 러셀은 셰익스피어와 셸리 옆에 베르그송을 나란히 놓고 더 정확한 세계관의 객관적 측정법이 없다고, 그지? 그게 철학이 할 일인데 과학적인 철학이 옵젝티브 메저가 없다고 걱정하는 거죠. 왜냐? 사물에 관해 더 좋은 설명임을 입증할 길이 없으며 단지 어떤 이미지를 좋아하는지의 문제일 뿐인 것 같다. 그렇단 말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번외를 지지하는 경험 증거, empirical evidence, 그다음에 관찰 가능한 공개 자료, publicly observable 데이터에 근거한 증거를 제시하려는 시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르그송이 하는 게 진짜 철학, 적어도 좋은 철학. 러셀이 생각할 때 셰익스피어 극작품이나 켈리보다 더 잘하지 못하는 걸 보여주는데 러셀에게 충분했다는. 러셀의 좋은 철학에 관한 견해를 맥도날드가 공유하지 않았어요. 1953년 논문에서 그녀는 철학과 문화, 시와 예술의 비유를 포용합니다. 맥도날드의 철학 이론은 아주 많이 그림이나 이야기 같아. 철학 토론은 결국 기질의 차이, 그러니까 나는 제안, 철학 토론을 하는데 그게 추론해서 합리적으로 또 합의가 되는 게 아니라 기질의 차이가 아니냐라는 제안이 훨씬 논리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체 없는 영혼이 있다고 믿는지를 어, 는 단순한 철학적 논거의 제공 이상이 됩니다. 이 문제에 관한 견해는
말하자면 이런 문제는 개인 가치관, 인생 경험, 종교 등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쉽다. 그러니까 뭐 그거를 추론을 하냐, 그지? 실천 영혼이 있냐 없냐 물어볼 때, 어? 육적 없는 영혼이 있다고 문제 없는지 물을 때 그 논리는 기지라고 하는 거냐, 그죠? 그렇지만 베르그선과 달리 맥도날드는 러셀과 다른 철학 정통 안에 있지 않았어요. 외부인이 아니었다고. 겉으로 보기에는 러셀만큼이나 분석 철학의 일부분이었어요. 사실상 제도권의 한복판에 있었어요. 맥도날드는 런던 대학에서 공부하고 영국 최초로 정교수에 임명된 여성 스테빙의 박사학위 지도를 받았는데 스트링과 라일 등 다른 사람들과 분석 철학 학술지 분석의 상관을 도왔고 2차 대전 후에는 편집을 했어요. 편집자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핵심 인물이죠. 분석 철학의. 그다음에 1930년대, 50년대에 걸쳐 영국의 가장 중요한 철학학회 아리스토 학회 회의록 등의 논문을 냈고 케임브리지 대학교 도덕과학 클럽의 활동적 회원이었단 말이죠. 그 완전히 핵심 인물이었단 말이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떻게 좋은 철학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에 관해 맥도날드 러셀이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다른 이론으로 결정이 됐냐 이거죠. 맥도날드가 옳았다면 철학의 가치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래서 맥도날드 사상에 주목하는 거예요. 맥도날드의 철학에 입문한 이야기도 주목할 만해요. 왜냐하면 1903년 가난한 싱글맘에게 태어났는데 엄마가 나중에 호주로 도망쳐버리고 아기는 뒤에 남겨줘서 입양된 거예요. 결핵 등으로 유년 시절 내내 아팠고 국립아동주택가 고아원이라는 기관에 그 고아원에 사는 거죠. 대학 학비를 도와줘요. 프레머가 기록하듯이 맥도날드의 양육 과정은 어, 러셀은 할아버지가 수상을 두 번 지낸 백작이었던 영국 귀족 사회에 태어났어요. 그다음에 아버지 칼이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였던 기업가로 역사적으로 볼 때 극단적으로 부유한 가족의 일원이었던 비트겐슈타인이나 옥스퍼드 대학교의 지위를 쉽게 움직여 다니는 어른의 삶을 살았던 라일 등 20세기의 교과서적 인물들과는 심하게 대조적인 거죠. 천민 출신이죠, 소위. 스테빙은 어떻게 그럼 올라갔냐면 개인적으로나 전문가적으로 스테빙은 소하고 에드널과 함께 맥도날드가 스테빙의 지도를 받은 여성 중에 하나인데 스테빙이 철학 교수로 있던 어, 지금은 런던 대학의 로열 홀리 일부인 베트포드 대학에서 가르치게 이르는 거죠. 이때는 철학에서 여성이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았고 옥스퍼드는 1920년에 이르기까지 케임브리지는 훨씬 늦게 1948년까지 여성에게 학위를 수여하지 않았고요. 여성의 경력이 성차별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시절이에요. 예를 들어 1939년 케임브리지 대학교 무어 석좌 교수직에 임무할 때 스테빙은 당신이 여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당신이 무어 교수 석좌 교수를 이어받을 적절한 사람이라고 모두 생각하지라는 말을 동료 교수인 라일에게 듣습니다. 요점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말이죠. 이와 비슷하게 1939년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맥도날드가 다음과 같이 씁니다. 철학 정교식을 얻기를 희망해 왔어. 특히 여성이라 내 전공에서는 그게 어려워. 그럼에도 베드포드대에서 대학 철학으로 가는 그리고 종종 베드포드대로 돌아오는 교수가 돼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헤비건 서너 명의 여성이 이 전문직에서 자리 잡는 걸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교수 때문에 된 거죠. 맥도날드가 철학과 언어의 관계에 집중하도록 격려하는데 스테빅이 손을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향한 생각하기, thinking to some purpose에서 스테빅은 묘사 언어와 정서 언어의 차이 등 철학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와 언론 등 공적 담론에서 언어의 다른 용도를 구별하는 중요성. 언어가 여러 용도가 있다는 사실, 한문 언어가 그거를 생각한 거죠. 스테빙과 일하는 맥도날드는 스테빙이 한때 책을 쓰려고 한 주제, 문제의 개념에 관한 언어의 영향에 관한 기획을 연구하러 케임브리지로 가요. 언어 분석에 들어가게 되는데, 분야에 들어가게 되는데, 1930년대 케임브리지에 도착한 뒤 맥도날드는 20세기 철학의 위대한 유독소설 인물인 비트겐슈타인을 만나요. 엠브로스와 함께 맥도날드는 비트겐슈타인의 강의에 많이 참석하고 두 여성은 계속해서
1923년 30년에서 쓴 노트를 모아갖고 청색과 밤색 책들이란 아주 유명한 책을 내요. 비트겐슈타인 강의록이죠. 블루 앤 브라운 복스. 노트 필기한 거를 오늘. 그래서 서양 강의를 하다 보면요. 내가 이렇게 쓰는 걸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서양 애들이 이렇게 말로 하면 노트에다 다 적어요. 우리는 안 적어서 내가 이런 식으로 거꾸로 내가 적어서 보여주는 거죠. 1930년대 말일에 맥도날드의 작업이 특정 이론보다 언어 분석이라는 알려진 철학적 접근법에 끌린 거는 비트겐슈타인이 바로 언어 분석의 그거니까 언어 분석은 비트겐슈타인 후기 철학의 중심이었죠. 그래서 같이 공부했던 엠브로스 철학에서도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언어 분석을 좀 생각해 보면 철학 토론, 과학 이론과 상식적인 일상 언어를 포함하는 언어 분석은 특정 맥락에 사용되는 언어에 관심을 기울여 특정 맥락에 사용하는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관심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언급한 언어 철학과 지각이란 논문에서 과학자와 비교하여 철학자가 쓰는 언어 방식을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러셀은 철학은 과학을 따라야 한다 그러잖아요. 분석 철학은. 근데 과학과 언어 철학이 과학자가 쓰는 언어와 철학자가 쓰는 언어를 분석하는 거죠. 그 철학의 탐구 자체를 철저한 검토의 대상으로 만든 거죠. 언어 분석은 뭐냐면 한 걸음 물러서서 철학의 실천 자체를 들여다보는 방식이죠. 철학이 진짜 그렇게 하는가? 그래서 철학적 의견의 브리치는 무엇을 수반하는가? 그리고 철학 이론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 어떤 의미에서 맥도날드의 목적은 인류학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철학자 사회에 내 특정 세부 영역이 무슨 일을 하는지 관찰하고 행위를 묘사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맥도날드는 논문 제목처럼 언어 철학과 지각에서처럼 지각의 철학을 사회 연구를 들여요. 지각의 철학은 실제 어떤 것에 이르는지 설명하려는 거죠. 지각이라는 거는 눈을 보고 알아들었다면 시각 지각이죠.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녀의 발견은 지각 철학을 넘어 철학 자체의 성격에 대해서도 평가하게 돼. 지각 철학으로 시작했는데 언어 분석의 도구로 맥도날드가 이론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집중해. 철학이 이론을 말할 때 철학자들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론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의미하는 것과 같은가 다른가요? 근데 맥도날드의 대답은 범주적 부정이라는. 철학과 과학은 전혀 다른 언어를 쓴다. 이게 뭘 뜻하냐면 이러면 이거는 앞에 나오겠지만 밀리 해주면 이는 과학을 존재하는 러셀의 분석 철학에 대한 연구. 그죠? 철학과 과학의 이론이 다르다는데 뭘 알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응? 그 러셀의 분석 철학은 지금도 철학계의 주류죠. 지금도 주류예요. 근데 그 주류 이론이 아니 한 판에 날아가 버린 거죠. 그 경험적 사실을 설명하려고 철학자가 과학적 이론을 제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경험적 사실을 갖다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를 들면 지구는 둥글다 또는 물리적 객체는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 가설을 제안하는데 그 가설을 우선 제안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걸 어떻게 해요? 실험과 관찰로 입증하거나 반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치? 그래서 타당한 이론만 남고 사실 증거에서 반박된 것들은 제거되죠. 그러니까 사실에 의한 확인과 논박은 경험적 의미에서 이론의 핵심 부분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과학에서의 이론이에요. 예? 실험에 근거한 사실에 의한 확인과 반박이 과학자가 이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의 필수라면 철학자가 과연 그런 식으로 이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부정했죠. 어, 이것이 과학자가 이론이란 용어로 뜻하는 것과 철학 이론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철학 이론은 시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지각 철학의 모든 이론은 모든 지각적 사실과 양립한다. 무슨 소리냐면 지각적 사실을 위한 이론이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않는다. 과학 이론과 달리. 과학 이론의 경우와 달리 지각 이론에 대한 의한 철학적 이론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과학 이론과 철학 이론은 다르다. 근본적으로.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이거. 왜냐하면 분석 철학을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러니까 문제 부정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철학 이론은 시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진실인가요? 되게 심각한 얘기죠. 그냥 이걸로 무엇을 의미하라는 걸까요? 다시 한번 지각의 철학을 예로 사용합니다. 직접 사실주의와 간접 사실주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지각의 철학에서 두 개의 대립된 입장은 직접 사실주의, 다이렉트 리얼리즘과 간접 사실주의, 인다이렉트 리얼리즘입니다. 둘 다 심하게 단순해서 설명할 텐데 직접 사실주의란 게 뭐냐면 주변 세상에서 외부 대상을 직접 지각한다는 견해, 직접 본다는 거, 직접 깨닫는다는 거죠. 눈으로 볼 때, 시각일 때, 창문 밖으로 내다보면 나무를 직접 보죠. 시각이죠. 시각 지각이죠. 그러니까 지각 경험의 본성이 응? 직접 나무의 성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저거 나무야 하고 알려준다는 거죠. 반면에 간접 사실주의는 이건 직접 사실주의죠. 간접 사실주의는 나무와 같은 대상을 간접으로만 지각한다는 견해. 그러니까 직접 지각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눈 같은 감각기관이 올바른 방식으로 자극을 받아서 두뇌에 신호를 보냈을 때 마음에서 생산된 정신적 제한, 즉 나무를 그러니까 눈으로 이제 나무를 봤어요. 그럼 머릿속에서 이제 두뇌 쪽으로 가서 아 이게 나무네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감각 자료를 알려는 이런 생각을 통해서 주변 세상에서 배우는 거죠. 직접 사실주의가 더 상식적인 것 같지만 이 상식적이죠. 근데 간접 사실주의는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있는 방식으로 세상을 지각하지 못하는 것 같은 거. 현상, 환각 이런 경험 말이죠. 이런 경험을 다룰 때 더 잘한단 말이죠. 그죠? 환각이랑 환상은 직접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볼 때 직접 사실주의와 간접 사실주의자가 사실에 관한 의견에 불일치한다는 게 사실이겠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 맥도날드의 요점은, 그런데 핵심은, 설명은 현상학적 사실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가 없다는 거. 나무는 있다는 거야. 나무는 있다. 보고. 그러니까 실제 사실에 관한 지각 경험을 갖는 건 같다는 거. 어? 뭐가 문제냐? 직접 사실주의와 간접 사실은 둘 다 창밖을 볼 때 나무를 본다는 것에 동의해요. 어?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지각적 사실. 요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하고 이론. 이 두 개가 고별된다는 거야. 그지? 사실엔 동의한다고. 근데 의견이 불일치하는 거는 뭐냐면 나무를 본다고 할 때 뜻하는 바, 그 의견이죠. 이론이죠. 이론. 그치?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되는 것의 역학. 그러니까 나무를 본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최상의 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불일치하는 거예요. 응? 근데 직접하고 간접하고 차이점은 그 설명하는 방식이 다른 건데 문제는 그 이론 사이에 경계선을 긋는데 실증적 점검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론이 달라. 그럼 어떻게 다르냐?
그걸 구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측이 나무를 본다는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이라고 경험의 수준에서 동의하니까 어? 이론의 진실성을 점검하기 위해 실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지? 그건 과학이 아니야, 더 이상. 그래서 메타 철학이 필요해지는데, 그러니까 언어, 철학에 대한 철학이죠. 인식에 대한 인식, 생각에 대한 생각이죠. 메타 철학적 주장의 첫 번째 단계는 철학 이론에는 뭐가 없어요? 사실에 의해 확인되거나 논박되는 필수 기준이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과학적 의미에서는 이론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응?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과학 이론과 달리 철학 이론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 주장하는 거죠. 그런 철학 이론, 그러면 그런 철학 이론이 행하는 건 뭐냐 이거야. 맥도날드의 대본이 이렇습니다. 철학 이론이 정말 제안하는 것은 친숙한 사실들을 위한 새로운 표현 방식이다. 그러니까 사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친숙한 사실들에 대한 표현 방법이라는 거죠. 여기서 철학을 예술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했던 러셀, 아주 불편하게 할지도 몰랐을 전환, 그지? 맥도날드의 철학 가치 분석이 선택을 하는 거죠. 응? 러셀하고 같이 있었는데 정반대 길로 간 거죠. 맥도날드는 철학의 가치가 과학보다는 문학이나 예술, 시의 가치와 더 가깝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역적 결론을 끌어내는 쓸모 외에 이게 이제 과학적 쓸모죠. 네. 언어에는 많은 쓸모가 있다는 걸 예술이 알려준다. 어? 철학이론은 과학적 의미에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가 보여주는 것은 무가치한 게 절대로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경력의 이 지점에서 맥도날드는 예술 철학, 예술 비평 철학과 소설 철학의 광범위하게 관여해 언어 철학과 지각의 메타 철학적 주장은 아까 말한 그 논문이죠. 중요한 논문이죠. 예술의 관여가 가치가 어느 곳에 있는지에 관한 예민한 감각을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철학의 가치가 그거하고 아주 비슷하다고 믿었는 거죠. 예술가의 예민성이 중요하다는 시, 예술이나 문학의 좋은 작품이 응? 삶의 특정 양상을 다르게 보고 생각하게 도움을 줌으로써 확장할 수 있다. 사람의 지각의 생각을 확장할 수 있고 세계관을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셀로 같은 경우는 질투를 연극의 중심 항목으로 만들어서 보통 같으면 그렇게 심각하게 질투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생각해 하는 거죠. 그 낭만적 시와의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가서 자연에 가서 아름다운 걸 보면 낭만적 시가 다 생각나죠. 도와준 거, 확장되는 거. 실제 삶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청중이 제거해 오도록 격려하는 삶의 측면을 예술가가 클로즈업하거나 확장한다는 것. 경험의 특정 측면을 확장하는 다른 이론들처럼 그러니까 다른 이론들 다 그 경험의 특정 이론 측면을 확장하는데 철학 이론도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론의 지지자들이 경쟁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의 토론을 한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경쟁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걸 뜻한다. 예를 들면 플라톤을 얘기를 들어보면 플라톤은 감각이 우리를 속이는 정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감각이 우리를 속인다라고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 얘기해요. 플라톤 같은 철학자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플라톤의 전통을 따르는 철학자들이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다른 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감각 경험이 지식의 열쇠가 되는 정도. 그 감각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경험의 사실에 있어서 의견이 불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둘 다 창밖을 내다볼 때 나무를 본다는 것에 동의해요. 단지 뭐가 다르냐면 사실에 관해 말하는 이야기의 종류가 다른. 사실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말하는 이야기의 종류가 다른. 플라톤의 이야기에서는 감각이 뭐예요? 악당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에서는 감각이 영웅이. 그래서 맥도날드가 다음같이 써요. 이렇게 말해주던 모든 사람은 약간은 플라톤주의자로, 약간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로 태어난다. 이 경우의 진실은 무엇이든지 교리의 진실이나 거짓과 관계가 없다. 차라리 기질의 차이를 언급한다. 그지? 그래서 기질의 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술적 판단의 상대성 문제. 예술적 판단은 약간 상대적이라고 평가하죠. 그래서 맥도날드의 메타 철학에서 발견하는 건 러셀이 이 보증한 좋은 철학의 과학적 설명으로부터의 180도 전환, 완전 바뀌었죠.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나 셸리나 베르그송 중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게 개인적 선호의 문제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것. 응? 개인적 선호만 되지 않느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사상가라는 걸 보여주는 기준이 없다. 그걸 이제 러셀이 걱정한 거거든요. 근데 맥도날드의 주장은 이거는 어떤 철학에서도 사실이라는 거죠. 다른 기질에는 다른 이야기가 어울린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더는 안 된다. 철학이 예술과 중첩되게 생각하는 건 좋지만, 아주 좋지만, 철학이 이론이 그저 좋은 이야기라고 제안할 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형식적으로 말하면, 어, 상대주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 절대적인 게 하나도 없고 상대적이라면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철학 토론이 기질의 차이로 귀결된다면 셸리보다 키츠, 조이스보다 룬이라는 통속 작가를 좋아하는 게 옳거나 틀린 건지, 진짜 옳거나 틀린 건지, 진실이 아닌지 거짓인지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맥도날드 자신의 우려를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철학이 그러면 비개성적이고 비정서적이고 엄격하게 이성적이만 하냐. 맥도날드에게는 두 개의 선택지가 남아요. 예술적 판단이 상대적이고 철학이 예술 같으므로 철학적 판단도 상대적이어야 한다는 거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대주의라는 대가를 상대주의는 허무주의로 가는 거죠. 뭘 공부해도 다 비슷하게 서로 구별이 뭐 똑같으면 공부할 필요 뭐 있냐고 그치? 기준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대책이 있어요. 예술적 문제가 뭐냐면 예술적 판단이 상대적이라는 결정론적 추론에 의존하는 거죠. 근데 예술적 판단이 과연 상대적이냐 이거. 그게 과연 진실이냐 이거죠. 미술과 문학과 시에 관한 판단이 순수하게 주관적 선호의 문제냐고. 몇 사람은 그렇다고 대답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겠죠. 예를 들면 데이트 현대미술관, 영국의 대표적인 현대미술관이죠. 런던에 있는 그림보다 내 아이의 손그림을 더 좋아한다면 그게 더 좋은 미술작품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의향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죠. 조이스 율리시즈보다 누니의 소설 보통 사람들을 죽인다면 조이스보다 더 좋은 작가라고 누가 말하겠 조이스가 더 좋은 작가를 누가 말하겠냐.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거니. 근데 예술적 판단이 경험적으로 점검되어 과학적 과설처럼 반증이나 입증될 수 없겠지만 방어되고 정당화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적 판단을 방어하고 정당화하기는 한다고 뭐 생정권에서 목달리가 보증합니다. 예술 비평가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하나의 미술품이 다른 것보다 더 좋다는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어요. 동의하라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도 있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예술 비평가는 특정 증거를 가리키며 특정 관점에 있어서 배심원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의도가 있는 이야기를 하는 법정 변호사 같다고 맥도날드가 제시한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술적 선호가 총체적으로 상대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전부 다 상대적으로 마음대로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소설 하나를 읽고 전혀 감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당시에 상상력을 함락시키지도 않고 사로잡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 소설이 특정 문학적 비율을 암시하거나 독특한 방식으로 장르를 정복하거나 알지 못하던 정치 운동을 풍자하는 방식을 그걸 설명해주는 친구와 얘기하고 마음이 바뀔 수 있단 말이죠. 당신의 관점이 소설의 특징들에 끌리게 되었고, 머덕의 표현을 의지하면 다시 보게 강요받을 수 있단 말이죠. 응? 처음에는 아니 뭐 이렇게 재밌는 게 있어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죠. 실용주의적 취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실험으로 점검할 수 없으니까 그렇더라도 과학적 가설이 의미 있는 것과 같은 식으로 살인은 틀렸다, 도둑질은 틀렸다 등의 윤리적 판단은 실증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그죠? 도둑질이나 살인이 틀렸다고 말하지만 과학적인 그 변론은 아니에요. 비실증적이지만 의미 있는 진술이 필요한 거죠. 그 모델은 미술의 판단에 의지해요. 그러니까 맥도날드에게 윤리 철학자라는 직업은 예술 비평가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보는 거죠. 둘 다 특정 판단이나 선호를 방어하거나 정당화하는 임무에 종사하는 거죠. 살인이 왜 나쁜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살인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정당방위가 있어요. 사람을 죽여도 무죄인 경우가 있다. 셀이 말하듯 그렇게 그냥 하나의 이미지를 다른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이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에요. 그런 선호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한단 말이죠. 어, 철학 이론이 다투어야 할 진리 문제가 있다고 걱정하고 고집할 수 있어요. 철학 이론이 좋은 이야기일 같을 수 있겠지만 단 하나의 이야기만 진실일 수 있거나 적어도 다른 것보다 진실에 가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이 있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미술 작품처럼 개인적인 선호조차 방어되거나 정당화될 수 있다. 는 게 그녀의 견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적 견해가 단순한 육감에 순수히 귀결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이고 개인적이진 않는 거죠.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맥도날드가 진리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실용주의적이라는 거죠. 실용주의는 뭐냐면 진실인 것이 쓸모가 있다. 그러니까 이론이 쓸모가 있으니까 이런 다른 철학 이론이 다른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쓸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약간 그 실용주의적인 게 있단 말이죠. 이 상대주의는 아니지만 그런 취향이 있는데 그건 아마 진리에 대한 실용주의적 사고방식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지도 모른단 말이죠. 어쨌든 이 베르그송의 철학과 이 맥도날드가 탈근대 철학의 선구자라고 보이는데 러셀이 이 베르그송의 철학하고 셰익스피어나 셸리의 작품을 비교를 했는데 비판을 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맥도날드는 거꾸로 예술 작품의 감상이 철학 탐구의 가치가 놓여 있는 것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거꾸로 완전 정반대죠. 철학의 위험한 일이니까 어, 철학자들은 어, 철학자들이 과학적 철학을 대단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중단해야 한다.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건 철학에 위험하다. 안 좋은 일이다 이거죠. 러셀 같은 분석 철학이. 러셀 같은 철학자들이 과학이 철학처럼 돼야 한다는 핑계를 계속하는 한, 왜냐? 철학 이론을 실증적으로 점검하지 못한다는 게, 그건 뭐예요?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희망할 수 없는 기준에 따라 철학을 재판하는 셈인 거죠. 과학처럼 되려는데 과학처럼 될 수 없잖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철학을 망가뜨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을 과학에서 멀리해서 예술적으로 밀고 가려는 맥도날드의 시도는 방어만은 아닌 거죠. 공격일 가능성이 높아요. 철학을, 가치를 더 분명하게 만드는 방식이기도 하단 말이죠. 맥도날드에게 철학의 가치는
세상에 새로운 그 사실을 제공하는 데 있지 않고 이건 과학이 하니까 일상적으로 지나쳐 버릴지 모를 경험의 특징에 관심을 끌거나 음? 주변 세상의 감각을 더 좋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이야기를 제공하며 친숙한 것을 새로운 빛으로 보는데 도움을 주는 데 있습니다. 철학이 이 무엇인지에 관한 맥도날드 이야기가 러셀의 이야기보다 더 좋은지 아니면 그저 다른 이야기일 뿐인지 글쎄요. 그건 당신이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좀 생각이 좋긴 하지만 모호하죠.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웨스트 교수의 철학은 과학이다라는 러셀은 러셀에 비해서 과소평가됐죠. 음, 러셀이 보증한 좋은 철학의 과학적 설명으로부터의 180도 전환인 마가렛 맥도날드 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른 견해로 귀결됐는데 그럼 맥도날드가 옳았다면 철학의 가치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거죠. 시적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베르그송의 상상력의 사상을 말하는 듯한 철학이거는 과학적 설명보다 이야기라기보다 좋은 이야기 같다. 어? 는 언급은 뭐예요? 철학은 과학 같다고 본 러셀의 근대적인 분석 철학과 대립하죠. 어, 근대 과학 문명 시대를 대변해온 러셀 철학의 위력에도 불구하고, 응? 지금은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에 영향을 받은 맥도날드의 언어 철학의 중요성이 다시 생각해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럴까? 왜 그동안은 무시되는 맥도날드의 철학을 다시 보냐면 양자역학이 근대의 물리학을 포괄하는 팔근대 시대가 이미 충분히 도래해 있다는 상태라는 걸 의미해요. 러셀보다 다른 철학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가 재발굴되는 거죠. 실현 등 자신의 존재성 자체에 회의감을 들게 하는 삶의 전환점에 되면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나는 진지해라는 표현으로 영어로 I am philosophical 이라는 표현을 써요. 어? 심각해라는 말로 진지해 심각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근대 시대 전성기 동안에는 전혀 의문시되지 않던 철학 이론 자체의 재검토, 철학 이론이 무엇인가라고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존재가 문제가 된 거예요. 세계관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맥도날드의 철학이 중요해지는데 맥도날드 철학은 철학 탐구 자체를 철저한 검토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철학의 실천 자체를 들여다보는 거라서 그래. 철학 이론은 어떻게 생기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단 말이죠. 러셀에게 진짜 철학, 좋은 철학은 러셀의 철학 말이죠. 분석 철학. 경험을 지지하는 견해를 지지하는 경험 증거. 그지? 그다음에 관찰 가능한 공개 자료에 의한 증거에 의해 더 정확한 세계관의 측정법. 그지? 즉, 사물에 대한 더 좋은 설명을 제공하는 일이었던 거죠. 이게 분석 철학의 일이었다. 응? 과학에 봉사하는 거죠. 러셀도 맥도날드도 러셀처럼 근대 과학의 이론 개념에 동의해요. 근대 과학 이론 개념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험적 사실을 설명하려고 각자가 이론을 제안하고 가설을 제안한 다음에 실험과 관찰에 의해서 입증되거나 반증하거나 해서 타당한 이론은 남고 반박된 것들은 제거되고 그죠? 이렇게 사실에 의한 확인과 논박 이게 경험적 의미에서 의미의 핵심 부분이죠. 이게 과학과 분석 철학의 핵심인데 동의한단 말이죠. 단지 문제는 실험에 근거한 사실에 의한 확인과 논박이 과학자가 이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의 필수라면 철학자는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점에서 맥도날드의 대답은 범주적 노예요. 카테고리칼리 노.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전부 다 노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과학 이론을 받아들이긴 하잖아.
범주적 노를 내가 지금 쓴 용어로 사용하면 포함하지만 초월한다. 뭘 초월해요? 포함하면 초월해요? 아, 음, 이것저것 을 포함하지만 초월한다. 뭐가? 어. 이게 그래서 맥도날드가 분석처럼의 핵심 인물이었고 살던 대사람의 있었다. 응? 과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거고 뭐야? 그러니까 뭐냐면 뭘 부정하냐면 과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과학, 철학이라는 형식을 부정하는 것이고 철학이 어, 이게 아니라 이거죠. 철학이 될수 있는 과학 철학은 왜 이게 뭐야? 과학은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철학 이론의 에는 사실에 확인되거나 논박되는 필수 조건이 없어요. 그치? 없으니까 뭐예요? 과학적 의미에서 이론은 아니죠. 그치? 그래서 과학 이론과 달리 철학의 이론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사업을 하지 않아요. 맥도날드의 대답은 과학 이론이 정말로 제시하는 것은 친숙한 사실들을 위한 새로운 표현 형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러셀 부정이 총체적이 아니라 범주적이라는 그지? 점에 주목해야 돼. 팔근대 혁명이 프랑스 혁명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온 물리적이든 언어적이든 폭력 중심의 근대 혁명과 다른 거는 그건 적과 아군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분법 대립에 논리한 근대 이념을 신봉하는 외부에서의 폭파가 아니라 응? 내부에서의 내파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그래. 응? 해보시는 건 아니라고. 근대 이념의 거의 유일한 공통 정의는 근대는 뭐였냐면 전근대 중세의 부정 파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핵가족, 학교, 군대, 국가 등 주도 세력으로서 지배적인 힘을 잃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근대 사상의 세계. 근데 거기서 어떻게 보시냐고 자신의 세계를. 그러니까 자신의 세계관을 구축해야 하는 팔근대 사상은 근대 이념을 포함하면서 초월하는, 그지? 즉 포괄하는 입장에 있는 거죠. 팔근대 혁명이 공간적으로는 네파 형식을 취하고 시간적으로는 포월의 전략을 도입하는 거죠. 그지? 흔히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뉴턴 물리학이 내파하면서 포월한다고 영자 물리학의 혁명 과정을 설명하는 것도 비슷한 방식이에요. 우주 등 초거대 세계나 아원자득 극미 세계에서는 양자 역학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 적외선과 자외선 사이에 가시광선의 인간 세계에서는 여전히 뭐예요? 근대 기계 문명의 뉴턴 물력이 제대로 작동하는 현실과 마찬가지인 거죠. 어? 맥도날드의 철학에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가 사실상 제도권의 한복판에 있었으면서도 어? 그러니까 러셀처럼 근대 과학의 이론에 동의하면서도 근대의 주류 분석 철학을 내파하여 포괄해야 했다는 이게 놀라운 거죠. 그죠? 그래서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맥도날드가 근대 과학 이론을 범주적으로 부정한다고 했는데 이 범주적이라는 한정사는 전면적이거나 총체적 수 없는 저간의 사정을 말하는 거죠. 웨스트월드가 정확히 지적하듯이 맥도날드의 출생 환경도
계급 사회인 근대 영국에서 팔근대 철학으로 자연스럽게 경도되는데 큰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요, 영국은요, 그 계급 사회가 어떤 거냐면 런던에 여행 가보시면 멋진 건필들이 몇 개가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클럽을 보는데 거긴 앞에 수위가 폼나는 멋진 복장을 한 수위가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일반인들은. 그리고 그 클럽 그 회비도 되게 비싸요. 일반인들은 가지도 못해요. 그런 클럽 소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해요. 중요한 결정은 거기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그런 경험이 하나 있는데 개인적인 거라서 설명하기 좀 곤란한데 하여튼 클럽에서 결정되는 게 영국 사회예요. 그러니까 계급 사회죠. 서민들은 알지도 못해요. 우리나라는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신문에 나오죠. 서양은 예를 들면 호주에는요, 캔버라 수도가 따로 있는데 언론인은 다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스스로 엠바고 하면 아무도 몰라. 소문도 안 나는 거죠. 그 도시 떨어진 도시에서 따로 있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정해요. 그리고 또 페미니즘의 측면도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맥도날드는 페미니즘이라서 주류가 아니고 계급 사회가 아니고 하층면에서 올라왔으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 그두 개, 그 주류를 내부에서 보정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조나단 컬러의 해체 비평 언디컨스트럭션을 번역한 다음에 해설한 적이 어디 있는데 사상적 발전의 3단계를 생물학적 전근대, 정치적 근대와 문화적 탈근대로 요약한 바가 있었는데 페미니즘 운동이 남성 중심 가부장 사회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전술로 큰 성공을 거두었죠. 미투 같은 걸로요. 근데 최근에 성공의 역설인 듯한 것, 시진핑, 푸틴이나 트럼프 등 마초적 남성상의 반동 형상이 정치적으로 활발하죠. 이는 페미니즘의 기본 전략이 잘못됐다고 봐야지, 보여져요. 그 자연과 동물, 자연과 인간, 동물과 인간, 동성애자, 이성애자, 소수인종과 다수인종 등 동등한 권리를 가진 남녀의 공존이어야 했는데 그걸 목표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정치적 페미니즘의 경우 말하는 거예요. 소수 집단의 소위 타자의 권리 회복이란 분노 감정에 의존하는 근대 정치의 단순한 진보적 진술에 집중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여죠. 결국은 페미니즘이 성공할 거예요. 맥도날드의 탈근대 철학을 설명하면서 페미니즘 전략의 현재 상황을 검토한 건 맥도날드의 박사학위 지도교수 스테빙의 성공 전략이 바로 페미니즘에 가야 할 길을 모범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죠. 이 사람 안 싸워요. 어? 스테빙이 동료 교수 라일의 여성 비하적 언급에도 굴하지 않고 제도권 케임브리지 대학교 무어 석좌 교수에게 도전했듯이 맥도날드도 여성이란 철학 전공에서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철학 정교식을 얻고 분투했어요. 성공했잖아. 그러니까 기존 내부에서의 파괴 작업인 내파의 전략, 그지? 이 전근대, 근대, 탈근대로 이어진 역사성을 인정하는 근대적인 남성 중심이 있었다?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란 말이죠. 이전 체계를 감싸고 넘어가는 포화로의 전략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해야 탈근대 시대에 실용성 있게 건설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가 필요하단 말이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실용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응? 맥도날드 탈근대 철학의 레파적 포월적 특성은 예술 문학에 좋은 작품이 삶의 특성 양상을 다르게 보고 생각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확장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맥도날드처럼 가치가 있는 곳에 관한 예민한 감각을 준 예술의 가치를 중시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을 이어받은 근대 이성 중심주의가 무시해온 감각을 중심으로 하는 탈근대 철학을 강조하면서도 어? 플라톤 전통을 이어받은 러셀 등의 근대 철학을 파괴하듯 전면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 그죠?
해서 뚜렷하게 드러난. 그래서 직접 사실주의와 간접 사실주의 예문을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지각의 철학이라는 관점에서 직접 사실주의와 간접 사실주의를 비교하고 현상학이란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철학 방법론, 관습적인 철학적인 전통적인 철학 방법론이거든요. 그걸로 탈근대 포월의 전략에 작용되던 지점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철학적 방식으로 그대로 탈근대 철학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면 소위 나무를 본다는 현상학적 사실, 즉 현실 세계에 대한 현상 지각에 관한 근대 과학 이론을 적용을 해요. 그런데 철학 이론은 과학적 의미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과학처럼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역적으로 끌어내는 쓸모 외에 다른 언어에는 다른 많은 쓸모가 있다는 걸 예술이 알려주듯이, 맥도날드는 철학의 가치가 과학보다는 예술, 문학이나 시의 가치와 훨씬 더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걸 버리진 않았어요. 과학적인 그런 접근을. 웨스트 교수의 맥도날드 철학의 재고찰은 왜 재고찰하냐면, 철학이 토론이 예, 기질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맥도날드의 논란이 많은 제안의 실체를 정확히 설명하는 데 큰 의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과학에 종속된 철학 이론, 비개성적이고 비정서적이고 이성적인 거, 그저 비판만 한다면, 그러니까 철학의 토론이 기질의 차이로 귀결된다면 옳거나 틀린 것인지, 진짜 옳거나 틀린 것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얻게 되는 위험, 구별을 못하는 거죠. 철학의 본질인 필로소피아, 지혜의 사랑이란 진리 추려 노력이 무의미해지게 하는, 그지? 통속적으로, 어, 통속적으로 밝은대 사상이 흔히 비판받는 허무주의적 경향의 위험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탈렌트 사상이 허무주의라고 비판받는 이유가 진리를 너희는 포기한 거냐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주관적 선호의 문제일 뿐이라고 여겨지는 예술적 판단. 응? 더 나아가서 근대 과학 이론을 대책 없이 벗어나려는 탈근대 사상에 대한 상대주의나 허무주의 비판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맥도날드는 지각의 언어 철학이라는 경로로 적절하게 벗어나요. 그러니까 예술적 판단이 응? 경험적으로 점검되어 과학적 가설처럼 반증이거나 입증될 수는 없다. 그지? 반증이나 입증될 수는 없겠지만 뭐 할 수 있어요? 방어되고 정당화될 수는 있다는 거죠. 더 좋다라고 정당화할 수 있는 거죠. 예술 비평가는. 그리고 동의하라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도 있고 마음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어? 배심원처럼, 그지? 배심원들 법정선언 변호사 같다는 거. 그 예술적 선호가 총체적으로 상대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전부 다 상대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과학에서처럼 경험적 증거에 의한 입증이나 반증의 진리 판단은 불가능하지만 방어하고 정당화하는 작업이 현대 철학의 합법적 과업이 될 수 있다는 거. 응? 이 비실증적이지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의미 있는 진술이 어떤지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선호를 정당하고 합리화할 의무가 있는 거죠. 예술 작품의 감상이 철학적, 철학적 탐구의 가치가 놓여 있는 것을 이해하는 열쇠다. 예술 작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술적 상상력이. 그거는 근대 철학자들이 과학적 철학을 대단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중단해야 한다. 철학을 과학에 종속시키는 건 안 좋다. 이건 다시 말하면 철학을 과학에 종속시키는. 음, 음, 철학을 과학에 종속시키는 것 때문에 지금 인문학이 엉망진창이 됐죠.
사람들이 그거에 철학의 그것 때문에 철학을 비롯한 응? 근대 인문학이 근대 과학이라는 방법론을 우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바람에 그 19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예요. 빅토리아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응? 19세기 후반 빅토리아 때에 다윈의 거자생존 을 미국에 하기 시작하였다. 지금도 시험 보잖아. 그죠? 시험 보면 안 되는 거야. 난 시험 싫어해요. 그래서 나는 강의 다닐 때 시험 보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언젠가 어딘가 강의를 오라고 그랬을 때 내가 조건을 내가 걸었어요. 학점을 상대평가 안 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세우냐고. 걔네들이 우연히 거기 서 있는데 거기서 나는 뭐 하냐고. 걔는 우연히 거기 와 있는 거야. 그죠? 우연히 나와 있는 애들을 평가를 한다? 웃기잖아. 누가 1등인지 어떻게 알아? 다 1등, 일등 할 만한 애들만 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랬어요. 내가 고대 사대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예, 사대 영어과 애들이에요. 120명이 있었는데요. 118명이 A였어요. A를 앉을 수가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평가하냐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정말로 놀라.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철학이, 인문학이 근대 과학의 이론을 방법에 우위편적으로 추종하는 바람에 사람의 그 성적이 계산이 되고 순서가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어이가 없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자살하고 기후지행이나 기후극단의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딴 얘기지만 사실은 학교 내에서 학교의 제도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죠. 부합하기를 희망할 수 없는 기준에 의해서 철학을 재판하는 셈. 아이들은 뭐예요? 부합하기 희망할 수 없는 기준에 의해서 학생들을 재판하는 셈인 거죠. 현대 교육이. 응? 부합하기를 희망할 수 없는 기준에 의해 음, 음, 똑같아요. 시험을 없애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행위예요. 정확하게 왜 어떻게 평가가 정확하냐고 물어보면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어요. 맥도날드가 과학적 입증과 반증의 논리에 바탕을 두는 연구 방법론을 철학이 감당할 수 없다고 점잖게 비판한다고 정리를 하는 거죠. 하면서 웨스트 교수가 자신의 글의 마지막 문장으로 철학이 무엇에 관한 철학에 관한 무엇인지에 관한 맥도날드 이야기가 러셀의 이야기보다 더 좋은지 아니면 그저 다른 이야기일 뿐인지 글쎄요. 그건 당신이 결정하기 나름일 뿐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요. 갑자기 어? 서로 어딜 손을 안 들어주는 거죠. 이는 왜 이렇게 그러냐면 자신이 없어요. 조지 말하면 자신이 없는 거죠. 분석 철학 갑자기 생각이 든 거죠. 분석 철학계가 너무 센데 주류한테 반발하네 이렇게 된 거죠. 정치적으로 이제 학문적으로 학계에서 좀 위험하단 말이죠. 이는 웨스트 교수가 현재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혁명적 시대전환 상황에 관한 어, 포월 레파의 역사적 인식을 결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치? 그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응? 응? 그리고 분석 철학의 이걸 얘기한 다음에 눈치를 보는데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데 그죠? 뭐 계속해서 무슨 뭐 그 저 누구야 맥도날드 교수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놓고 왜 막 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러셀 신나게 까놓고 러셀의 근대 철학 전통과 어, 맥도날드의 탈근대 철학 사이에서 그지? 확실한 위치를 잡지 못하고 있음을 엎드려뜨게 드러내는 거죠.
노동의 정말을 쓴 제레미 리프킨의 신간 플래닛 아쿠아를 위한 인터뷰 기사에서 리프킨이 수령 문명을 건축하고 이어가는 6천 년 동안 인류는 지구의 물을 격리 저장 사유와 상품화할 수 있다고 믿어오는 등 응? 이게 뭐야? 인류 오만함이라고 비판하면서 현재 인류는 역사상 가장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는데, 그러니까 인프라, 거버넌스, 경제적 모델 등 인간 삶의 모든 부분에 필요한 새로운 서사와 새로운 시각이 마련된다면 이것은 가장 큰 기회이기도 하다고 전망하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과거의 서구적 선봉에 맥도날드의 일조 상상력, 시적 상상력의 철학이 있었다는 사실을 뭐예요? 웨스트 교수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셈인 거죠. 응?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웨스트 교수가 맥도날드 철학의 실용주의적 측면에 관심을 두는 거는 왜 그러냐면 맥도날드의 철학이 팔근대 시대의 주류가 된다는 확신은 가질 수 없었더라도 이 시대에 필요한 적어도 쓸모가 있는 진실이라는 점에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거 꼭 필요하다 그런 걸 알았던 거죠. 철학은 예술이다라는 제목에도 불구하고 러셀의 근대적인 철학 이코르 과학이 아니라 맥도날드의 탈근대적인 철학 예술이라는 사상에 제목을 크게 해놓고 정도 베스트 교수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베스트 교수가 개인적인 가치관, 인생 경험, 종교는 물론 실체 없는 영혼이란 맥도날드의 용어를 인용하면서도 맥도날드의 기질의 차이라는 개념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여 기존의 논란의 요소를 궁극적으로 제거하지 못한 건 음? 예술적 감정의 차원의 시대적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왜 그랬냐면 그 바탕이 되는 영성의 차원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영성의 차원이라는 있다는 생각을 못한 거죠. 일자의 인간 경험 4단계론, 육체, 정신, 감정, 정동, 영성에 의해 분석하면 맥도날드가 인정한 웨스트의 성취는 정신, 특히 근대 이성 중심주의에 근거한 근대 과학을 위한 러셀의 분석 철학의 한계를 감싸고 넘어가는 즉 포어라는 어, 맥도날드의 네, 팔근대 철학이 철학 예술이라는 공식에서처럼 어, 감정의 차원으로 확장됐다는 측면이죠. 예? 그건 아는 것 같아요. 맥도날드의 철학 이론의 분석 평가 전략인 기질의 차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기질의 차이 설명을 안 했는데 그 예술적 감수성이 근대 감정과 정서의 측면을 넘어서도 확대하는 차원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거야. 그러니까 영성의 세계와 연계되어 근대 감정과 정서를 팔근대 정동이라 재정의해야 할 정도로 응? 그 정동이란 말을 왜 쓰냐면 영성과 연결돼서 쓰는 거예요. 시적 상상력을 혁명적 변화를 이끌며 중세 종교 사상을 배격하면서 배제해왔던 영성의 중요성을 부활하고 있다는 점이 이질의 차이라는 개념으로 맥도날드의 이질의 차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팔근대 철학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